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고려 초기의 정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 정치를 이끈 고려 4대왕 광종과 6대왕 성종이 실시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모두 29명이었잖아요.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겠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외가를 끼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2대 왕에서 4대 왕까지 모두 왕건의 아들일 정도로 왕의 다툼이 치열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광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광종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광종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 필요 없이 무조건 왕권 강화였습니다.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냐면, 먼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이 노비들이 나중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군사력을 잘라내야겠다. 이건 마치 통일신라 때 신문왕과 같아요. 신문왕도 노급을 폐지하잖아요. 그때는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노급을 폐지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슷한 패턴들이 모여서 지금과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많이 공부하시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도들도 슬쩍 보일 수 있어요. 광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비들, 노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비들을 잘라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행했던 것이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노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겁니다. 잘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다면 다시 평민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노비는 아니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에요. 그런데 노비들이 평민화가 되면 이들이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결국 국가의 재정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노비를 풀어주면 이러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무력에 의해서, 개국 공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은 더 이상 안 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직접 관리를 뽑는 시스템, 바로 과거제. 과거 아시죠? 국가의 관리를 채용하는 시험. 지금의 행정고시라던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죠. 원래 호족의 자식이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정의 요직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제 때문에 공부해서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서 호족의 세력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과거제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에 독서 상품과라는 게 있었어요. 독서 상품과라는 게 있었는데 말 그대로 책을 읽고 거기에 의해서 1품, 2품, 3품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급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독서 상품과는 거의 시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된 시점이 원성왕 때인데요. 이게 신라 하대예요. 신라 하대가 어떤 때인지 우리 모두 공부했죠? 진골 귀족 간의 왕의 다툼. 그러니까 왕권이 추락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거의 시행이 안 되다가 바로
고려 시대에 와서 드디어 광종 때에 이르러 과거제가 시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왕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공복제정. 조정 대신들의 옷도 관직에 따라 다르게 입히는 등 모두 정비를 했는데 이게 공복제정입니다. 옷 색깔을 구분하여 상하 관계를 뚜렷이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모두 다 왕권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광종이 정책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신과 호족들을 숙청합니다. 숙청을 하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를 좀 구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광종은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게 하면서 연호를 사용하는 등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광종의 정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왕은 누구냐면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요, 광종 때에 왕권을 풀게이지로 채워놓은 덕분에 왕의 적들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하들을 누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종 옆에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입니다. 최승로는 경주 최씨예요. 신라 육두품 출신의 집안이었는데 성종 때 실권을 휘어잡습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라고 하여 성종에게 건의를 하였는데 성종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합니다. 시무 28조는 나라에서 지금 해야 할 정책 28가지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12목에 지방관을 두소서라면서 지방관 파견을 권했고요. 또 불교는 개인 수양을 위한 종교예요.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통치할 때 유교로 갑시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추진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중앙행정조직을 이성육부체제로 마련합니다. 중앙관제를 마련하는데요. 당 제도를 모방한 발해의 삼성육부제가 떠올랐다면 매우 기특할 것 같아요. 그와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이성육부제 중앙정치제도, 이것이 성종 때에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중앙정치제도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방관 파견, 좀 전에 최승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성종이 즉위하기 전에는 지방행정은 호족들이 알아서 하는 자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성종 때에 지방행정조직인 12목에 목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서 지방에 직접 왕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르치는 대학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과거제를 정비했어요. 성종은 지방의 경학박사 등을 파견하는 등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정책에는 여러모로 유교를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에 맞게 돈 낭비가 심한 불교 행사인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없애기도 해요. 유학자가 나라의 실세이니만큼 고려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버린 거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불교와 유교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인 거죠. 후에 조선시대에 가면 불교와 유교가 서로 대립을 하거든요. 그때와는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유학자들이 으쌰으쌰해서 호족 사회는 무너지고 문벌 귀족 사회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태조 때 호족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종 때에는 호족을 탁탁 쳐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성종 때에는 시스템을 딱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보면 참 비슷해요. 조선시대에도 태조 이성계 되게 눈치 많이 봐요. 신진사대부, 정도전한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광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선시대에 누구였을까요? 들어보셨을까요? 태종 이방원.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로 그 역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 세워졌네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